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주식 참여자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종목 선택 어려우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방송 중에는 종목 얘기를 많이 못 전해드리잖아요. 네. 예, 이럴 때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시면 또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종목 장세에 순환매 그런 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장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죠. 난이도가 있는 장이에요. 예. 어제만 해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데다가 외국인들 조 단위로 사재끼는데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흔히 그 외신에서 말하는 멜트업인가 봅니다. 멜트업 그죠? 맞아요. 훅훅 올라가는. 예. 이제는 일각에서는 이제 오르는 게 무섭다는 소리도 나와요. 빠지는 게 늘 무섭지만 주식시장에서 예. 너무 오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너무 일찍 팔았거나 이번에 동참을 못했거나. 못했거나, 예.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또 포모 현상 나올 수도 있고. FMC, FOMO.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자, 오늘은 또 성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 대표님. 예. 이렇게 성 대표님도 시장에서 이제 참 오래 몸담고 계셨지만 몇 번째 경험하시는 장입니까? 이런 장. 이런 느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이 네 번째네요. 이번이 네 번째. 예, 이제 99년도, 2007년도, 2020년도, 그리고 이번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누가 물으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닷컴 버블 이전의 랠리, 금융위기 이전의 랠리, 코로나 이후의 랠리, 그죠? 네. 거기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이번 랠리 같아요. 이거는 AI 랠리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지금까지는 AI 랠리죠. AI 랠리라 네,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장은 어제 그거 했는데 FMC 아무래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FMC 한번 보고 가자 싶으니까 저렇게 그냥 보합 수준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소매 판매 이거 지표 송 대표님 해석이 좀 듣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으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0.6, 0.7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PC로 환산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그새 올라온 물가를 고려하면 네. 보니까 0.15 정도 되더라고요. 물가를 감안했을 때 물가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CPI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소매 판매도 미리 좀 정해져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전체 소비를 감안해서 그거를 재환산해 갖고 거기다 물가까지 넣어 보면은 실제로 어제 제가 어니 데데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그거를 재환산하면은 0.15 정도 되고 그래서 실질 소비는 겨우 좀 쫓아가는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만 보시면 와 미국의 소비가 엄청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마크 잔디라는 유명 무디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상위 20%는 말씀 주신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위 20%는 물가 상승 겨우 쫓아가고 있거든요. 거의 못 늘고 있으니까 PQ가 있으면은 그 소위 상위 20%는 워낙 그 자산이 많다 보니까 소득도 좋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대로 이게 웰스 이펙트가 있잖아요. 부의 효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나머지 80%는 거의 못 쓰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미국을 보통 지금 K자 경제라고 하거든요. 예. 원래 K자가 붙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K 붙으면 우리 입장에서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그 K자 소비거든요, 정확히. 근데 K가 상위 20%, 나머지 80%.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어찌 보면은 20%에 기대고 가는 소비라서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신다면 저 숫자를 액면 그대로 너무 이렇게 와 화끈하다라고 믿으시면은 조금은 뭐랄까 밸런스를 잃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통제그룹 소매 판매라는 거 저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냥 막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일정하게 그 소위 대상을 정해놓고 꾸준히 쫓아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계속 바뀌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바뀌면은 그것의 소위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좀 소위 대상을 좀 통제해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네. 예. 저희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론에 조금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봐 이렇게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론이 아니라 금리 인하론이죠. 금리 인하에 못마땅한 사람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론자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와중에 무슨 금리 인하야 할 만한 지표라고 봤는데 또 송 대표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뭐 소매 판매 때문에 매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정도는 아니다. 사실은 그런 고용 지표하고 그 말씀하셨던 소매 판매하고는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서로 막 뒤섞이는 거였어요. 예. 고용은 그렇게 안 좋은데 소비는 그렇게 좋아? 그러면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막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 분석이라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마크 잔디라는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상위 20%가 지금 소비를 잘하는 거지 나머지 80%는 상당히 부진하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시장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들 고민하지만 이게 집중돼 있는데 그쪽이 조금이라도 삐거덕거리면 쉽게 또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크 잔디가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하셨는데 네. 그 잔디의 최근에 그 X에 올린 메시지가 예. 제법 회자되더라고요. 뭐 한 경기 침체 확률이 자기 계산으로는 뭐 50%는 못 미치지만 제법 높다고 얘기했다. 예, 거기 자체적인 자기 AI 모델링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난 뭐 한 70년 데이터를 갖고 이제까지 맞춰봤을 때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근데 거의 그러니까 50에 거의 근접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50이 넘어가면 늘 침체가 왔다. 예. 근데 지금 49점 몇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놓고 봐도 거긴 상당히 그 사이 보수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기 상당히 불이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배어냐 그렇진 않고. 그건 아니고. 마크 잔디는 저도 계속 팔로우를 했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 얘기하다가 올해 하반기, 올해 지금 상반기 지나오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바뀐 것만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 누굽니까 콜라로비치 그 친구는 완전히 그 요즘 시장에서 이름이 거의 거론 안 되는 거 봐서는 퇴출됐다 보는 건데 그 친구는 조금 자기 회사 차려갖고 그냥 코멘트 올리는 정도. 그 정도. 네. 반면에 우리가 유명하기로 그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이 친구는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베어리시한 비율을 자주 내는 그거였는데 완전히 태세 전환했더라고요. 요즘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한 2년 가까이. 예. 편하게 살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 편하게 같습니다. 편하게 살기로. 뭐 이렇게 기왕 틀릴 거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 2000년 초반까지 늘 그러니까 안 좋다 얘기했던 경제학자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다 집에 갔어요. 예. 근데 다 맞췄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예, 우리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회사가 장사가 안 되면 증권사나 뭐 이 장사가 안 되면 그분을 계속 모실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는 거죠. 근데 그 정보의 비대칭성처럼 어떤 욕 내지는 비난도 비대칭성을 이루는 게 그럼요. 간다 하는 소리 듣고 따라갔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꼬꾸라졌으면은 그 간다 하던 선수는 그 뭐 평론가나 이제 전략가는 별로 욕은 안 먹어요.
저 인간 때문에 돈을 잃었다 하는 얘기는 안 하는데 못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랬다가 랠리가 와버리면 저 인간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욕을 많이. 그러니까 항상 배어인 곰들이 항상 그래서 그 같은 값에 틀렸을 때 처벌이 훨씬 심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어찌 보면 또 의견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실은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은 약간 그래도 저는 밸런스를 가지려고 애를 쓰죠. 양쪽을 동시에 다 얘기하려고 애를 쓰죠. 예. 네. 제 관점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 중 한 분. 그래서 저는 항상 다각화, 다변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각화, 이유가 다변화. 예,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시장은 100%를 놓으면 100%를 다 먹고 싶어 하는데 네.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한 70%만 먹자 이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네, 네, 네. 그게 위험 관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네. 이거 요 부분도 저는 송 대표님 한번 해설이 듣고 싶었는데 어제 또 이제 미국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전월비 0.3% 상승. 이코노미스트들은 마이너스 0.1%를 생각했다는데 오히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입 물가가 0.3% 상승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이걸 수입 물가를 지금 관세 이루고 있으면은 뭐 중국이 됐건 뭐가 됐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쪽 입장에서는 관세를 감안해서 오히려 조금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그게 아니고 이 와중에 받을 거 다 받고 오히려 가격 올려가면서 지금 미국에다 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제 해석이 잘못됐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 달러 약세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달러가 그쵸, 약하니까 그쵸. 두 가지가 저쪽에서는 같이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실제로는 뭐 골드만삭스가 계속 주장하지만 현재 관세의 효과가 100이면 예. 그 수출업자들이 거기를 부담하는 건 한 20밖에 안 되고 예. 60은 수입업자,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0을 소비자들이 부담한다. 네. 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수입 물가 자체는 수출업자들이 줄여주지 않는 이상 말씀 주신 대로 예. 지금 상황에 맞춰서 관세를 거기다 얹어서 내보내면 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FOMC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상승은 그러면은 그 배경으로는 뭔가 이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향후를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네. 혹시라도 지금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주지 않겠느냐. 예.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네. 앞으로 아마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연내 3번, 내년까지 포함한 6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또 반면에 지금 물가를 고려해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봐야 될 거는 당연히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예. 점도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정말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3번 낮출 건지 내년까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까지 해서도 그것이 진짜 시장이 원하는 만큼 6번, 올해 3번, 내년 3번에서 6번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준이 같이 생각을 해주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이게 이 그 고용은 떨어지고 둔화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여기 이제 3개월 평균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는 지금 하늘색 그 막대 그래프는 고용이고요. 3개월 그 내내 아주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물가 그러니까 붉은색 선을 보시면은 지금 근원 CPI는 바닥 짚고 지금 우상향 5월부터 지금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잭슨 홀에서 파월은 양쪽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주로 물가만 얘기했다가 드디어 고용 얘기를 하니까 그럼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점도표와 향후 방향성, 그다음에 파월의 그러한 기자회견 코멘트 이것을 다 종합해야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갈지 여부가 결정될 거고 이미 주가는 어찌 보면 이미 적어도 연내 3번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가에 상당폭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저 그래프가 연준의 고민을 딱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계에서 쭉쭉쭉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동안 얘기해왔던 고용 탈행한 거 봐서는 금리 내쳐줘야 되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살또 다시 고기를 드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세 효과는 또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100% 지금 반영이 다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진짜 극한 직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트럼프도 닥달하고 있고. 닥달. 아니 여기서 예. 금 가격하고 또 금리 자체도 지금 보니까 약간 움직임이 참 예전하고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전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봤던,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아까 봤던 것도 원래는 고용하고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네네. 되거든요. 고용이 돌아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도 내려와야 되는데 따로 놀았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70년대 봤던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비슷한 현상이 지금 정확히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 금 가격이랑 미국의 10년물 국채 실질 금리. 그러니까 원래 실질 금리가 내려가야 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역계열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금 가격이 검정색이고 파란색이 미국 실질 국채 금리를 거꾸로 그린 거예요. 내려오면은 거꾸로, 예.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금이라는 거는 이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가야 또는 빠져야 그래야만 사실은 금 같은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부담 없이. 네네.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소위 그냥 종이 돈을 그냥 넣어놔봐야 이자 물가 감안하면 이자는 마이너스 이자인데 그럴 바에는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검정색하고 실질금리 역축이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2년 반 동안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값이 오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 끝에 와 실질 금리가 지금 올랐는데도 예. 금 가격이 올라가는. 오르고 있는데도 금 가격이 금은 올라가는. 물론 이제 조기간 동안 미국의 달러도 약세로 갔긴 했고,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뭐 중앙은행들 사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그러게요. 있지만 예. 어쨌든 예. 거나 뭔가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믿고 따라갔던 그러한 그 경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럼 우린 뭘 보고 쫓아가야 그러게요. 되지?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진짜 9월, 10월에 변동성 크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9월 중순 지난 시점에서는 과거 통계적인 계절적인 그런 요인도 지금 맞지 않은 상황이고. 그 입장에서는 저도 틀린 사람이죠. 제가 8, 9월, 10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그래서 또 비슷한 그래서 재밌는 차트를 예. 주셔서 예. 제가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예 4번 차트를 열어봐 네. 주시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9월, 10월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걸 또 더 쪼개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1950년부터 재작년까지 2023년까지의 거의 70년 차트인데 매달의 그 소위 그 S&P 500의 월별 수익률 평균입니다. 평균 중간값 다 있는데 예. 그런데 그걸 또 상반월, 하반월 나눈 거예요. 아, 그 한 달에서 한 달을 또 쪼갠 겁니다. 아, 중순을 기점으로. 예. 그래서 근데 보면은 제가 지금 박스를 해놨잖아요. 네. 재밌는 게 보면은 9월 달을 보면은 상반월은 살짝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9월 하반월 가보면 상당히 또 이게 빠지는 아주 또 재밌는 또 차트가 있습니다. 아니 송 대표 뭐 이런 것까지 찾아오세요. 아니 오늘 욕 먹을 까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17일인데 지금 세 보니까 오늘 포함해서 9월 아직 거래일이 10일 남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10거래일이 남았는데 아직 욕 먹을 까고 하신 거. 이순신 장군 표현에 따르면 신에게는 아직도 열흘의 거래일이 남았는데 저런 자료 갖고 오시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보면은 소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콜들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JP 모건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불한 오펜하이머 네. 같은 데서도 지금 이번 FOMC 이후 장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서 쟤네들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거죠. 예, 이제까지 틀렸으면 틀렸다. 앞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이유를 저도 찾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펀더멘탈리스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차트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가 차네.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FOMC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올해 연내에 3번,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무조건 금리 인하 할 거야라를 가정해두고 주가는 계속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 위험 관리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또 과거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또 투자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주가가 앞으로 내내 빠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또 FOMC 이후에 또 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올라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또.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재밌는 차트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 아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건 제가 만든 차트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랜 데이비스라는 리서치 펌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분석 자료도 있다. 네. 그리고 뭐 JP 모건에서는 FOMC 이후 시장이 좀 네, 약간의 여러 군데서 변동성. 최근에 네, 그런 있다. 이제 소위 경고성 그 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유자분들도 이제 특히 어제장 보면은 엄청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을 자꾸 잡으려면 하지 말고 그래서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무슨 속담이나 오래된 격언 배울 때 좀 일관되게 가자 싶었던 게 어떨 때는 아는 게 힘이다 했다가 어떨 땐 또 식자우환이라고 또 모르는 게 약이랑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고 식자우환이라고 뭐 오히려 뭐 아는 게 많을수록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은 안 나가고 시장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게 식자우환이거든요. 송 대표님도 식자우환 스타일이신데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도. 네. 알았어요, 알아. 내가 얘기하려 하는데 기회. 싸우지 마시고. 그렇지만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슈런스 컷, 보험성으로 나빠질까봐 미리 하는 거야 하고 어우 벌써 나빠졌네 할 수 없이 막 어떨 때는 50bp, 100bp 하면서 리세션 컷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흔히 나누면은 이번엔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또 식자우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리세션 컷에 해당할 만큼 갑자기 막 허겁지겁 쫓아갈 때는 주가도 빠졌어요. 금리 인하가 도움이 안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 나빠지기 전에 경기 침체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면은 뭐 조정이 와도 짧게 다시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삼겠다. 뭐 다들 지금 다 이번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제발 한 5%, 7%만 빠져라. 지수 차원에서 10%면 더 고맙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사서 안 달더라고. 그리고 뭐 크게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인슈런스 컷이냐 리세션 컷이냐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 성격입니까? 이번에 내리면. 솔직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나가봐야 압니다. 지나가봐야.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마크 잔디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지금 확실한 거는 경기가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닌 것만은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왜냐하면 소비가 미국의 소비나 경기가 올해 상반기 우리가 봤지만 미국의 경기 상반기가 1.2% 성장했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잘해야 1.8이 될까 말까 지금 1.5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간으로 놓고 내년에 좋아진다는 건데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작년보다는 경기가 확실히 둔화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소비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상당히 그 소위 시장도 초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고 경기도 상위 20%, 소비도 상위 20%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K자 소비 개선이 되고 있어서 좋긴 한데 상당히 되게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말 빨리 못해? 무슨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할 말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공식 침체를 얘기하는 8명의 위대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ER이라고 거기에 소위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소위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8분이 공식 경기 침체를 언제쯤 얘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전후로 언제쯤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진짜 침체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하겠죠. 제일 빨라야 한 200일, 280일 정도 됩니다. 침체가 오고 나서. 오고 나서 거의 1년 다 돼서야 그때가 침체였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실제로. 그리고 많을 때는 보통 한 1년 반 걸려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본인들도 한참 지나야 아는 거예요. 숫자도 뒤늦게 네. 나오지만 예. 왜냐하면 침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두 분기 연속 GDP 그 역성장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걸로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비, 뭐 고용, 생산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상당히 좀 뒤늦게 왜냐하면 또 공식 침체를 했다가 아닌가봐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이산이 아닌가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 다 우리가 갔는데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사실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걸 미리 감안해서 올렸다가 빠졌다가 대신에 엄청나게 변동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100%를 다 모으려 하지 말고 한 60, 70%에 만족하자는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틀렸을 때의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꼭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투레이트 또 이제 파워를 갖다가 또 공격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금리 내려라 내리고 내리면은 주택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이런 멘트까지 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부동산 개발업자 다운 코멘트가 하나 들어가는구나. 주택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게 과연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청년들한테도 그게 살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가격 폭등이 우리는 뭐 더 심하지만 뭐 시집 장가 안 가고 애 안 낳는 것도 그게 제일 크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렇게 직관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은 아주 명쾌한데 분명한 반면에 그 식자 우한 그룹들은 자꾸 따져야 돼. 확인해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그 이후에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냉정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지금 이제 3년 반 남았고요. 더 3년 반도 안 남았네요. 그리고 더 사실 짧게 보면은 내년 중간 선거까지가 이제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사실 그때까지가 목표지 그 이유는 신경 안 쓴다고 봐도 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까지 고려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오늘 소신 발언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네. 재밌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3,437,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851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8,500원, SK하이닉스가 2.8% 내림세가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33만 8천 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35만 1,500원으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03만 3천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102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는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5,500원, 기아 10만 1,500원으로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혼조가 예상되는데 KB금융 보합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6만 3,200원, HD현대 중공업은 50만 7천 원으로 0.8% 상승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호가 49,500원 상승 예상되죠. 펩트론이 지금 예상가가 30만 500원, 파마리서치 호가는 63만 1,000원이네요. 0.4% 상승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1,200원, 레인보로보틱스 3,000당제약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1%가량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2,500원, HLB 3만 8,600원으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자, 이제 계산까지 한 5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조금은 글쎄요, 숨고르기가 예상이 되는데 글쎄 또 이것도 개장하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요즘에 네. 또 호가하고 장중 흐름이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역시 예측 자체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또 유럽장 좀 쉬어가고 미국도 약보합이었고 야간 선물도 뭐 조금 약보합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지금 동시효과는 더 약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순전히 송 대표님 탓이죠.
하바늘이 아주 안 좋아서 괜히 9월 그 얘기 나왔다는 그 말씀을 괜히 하시는 바람에 아까 말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드 데이비스 근데 리서치에서 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보여주신 덕분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예기치 않았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제가 그렇게 거죠. 힘이 센가요? 아니 송 대표님 힘도 힘이지만 이 뭐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 이 와중에 네. 우리 시청률이 그만큼 되나요? 그럼요. 돼요? 예, 좋아요. 하기야 제가 요즘 이렇게 예전보다 이렇게 길 가다가 인사를 많이 받는 걸로 봐서는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김밥집 가면 서비스 좀 더 받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냥 뼈해장국 먹는데 순대가 나와요. 그럼 엄청난 서비스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저는 농심홀딩스가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농심홀딩스.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아닌데 어제만 하더라도 와 이게 25.44%가 장중 고점인데 장중 마이너스 5.16%로 갔다가 결국 플러스 6.56 이런 식의 뭐 그게 나와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 거래겠습니까? 지금 뭔가 분명 포머가 있고 뭔가 단타도 작용하고 있고 그렇죠.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뭐 며칠 사이에 따블라고 하는 종목들이 막 속출하니까 굉장히 네, 마음 말씀대로 다스리시면서 보통 가셔야 그렇게 따블라는 종목이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리고 더블까지 갈 만큼 못 참죠. 못 참죠. 예, 보통은. 보통 예. 예, 맞습니다. 왜냐면 무섭거든요, 약간.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근데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유동성 늘어나고 그러면 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과거에도 좀 그래 오지 않았나요? 말씀 주신 대로 네. 보통 왜 이렇게 시장이 금리 인하에 목을 매느냐. 네.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금리가 따라서 내려오고 미리 내려오거나 더 빨리 네. 뒤따라 내려오고 예. 반면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따라서 올라가고 예. 이제 이건데 지금 이제 과거와 현재의 지금 상황이 확실히 이게 이 코로나 전후로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네. 이게 파이퍼 샌들러에서 되게 불리시한 그 하우스의 그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그 증권사인데 미국에 보시면 이게 1910년부터 19년 사이에 지금 막 막대 그래프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 막대 그래프는 미국의 대중 소형주의 수익률이다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회색 바까지. 그다음에 이게 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가운데 박스는 금리가 상승기. 금리가 쭉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맨 오른쪽 박스는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10년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좋았고요.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맞아요. 예, 맞아요. 과거에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고 있는데 네. 예. 코로나 이전에는 늘 그랬어요. 금리가 올라가야 주가가 좋았습니다. 금리가 빠지면 안 좋았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 차트로 넘어가셔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정반대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금리가 빠지면 주가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 그때하고 지금. 그러면 왜 갑자기 지난 10년간의 그 상황이 최근 2, 3년 사이에 바뀌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에서는 물가는 아예 대상도 아니었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성장을 살려낼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성장이 봤죠. 되는 거나.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주가도 같이 올라갔던 건데 최근 들어와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가 때문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주가가 안 좋았다는 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모든 관건은 물가와 움직인다, 연동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이 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준의 지금 이 금리 인하 포함해서 시장 금리의 방향성이 대체 뭘 반영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연준 금리 인하 이꼴 무조건 그냥 주가 상승 이렇게 되게 단순하면 좋을 텐데 그 사이에 채권 금리라는 금리의 방향성 또 그것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 데 이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이게 자산 가격 상승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은 저리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주식 투자하면 훨씬 큰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FOMC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25bp 인하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점도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금리나 속도라든지 폭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는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연출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3,433. 코스닥은 0.2% 내림세로 85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떨어집니다. 78,3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33만 9,5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4% 올라갑니다. 35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떨어집니다. 102만 9,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 하락합니다. 102만 4,000원이고요. 현대차는 0.4% 올라갑니다. 21만 6,000원. 그리고 기아는 보합권으로 10만 1,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떨어집니다. KB금융이 11만 8,100원으로 소폭 올라가고요. HD현대중공업은 50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49만 6천 원, 지금 5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12만 2,700원이고 에코프로는 4만 9,700원, 두 종목 모두 상승세고요. 펩트론이 30만 1,000원이고 파마리서치는 62만 2,000원으로 0.9% 하락합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보합이네요. 15만 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6% 떨어집니다. 28만 8,500원. ABL바이오가 1.8% 상승하네요. 지금 10만 2,700원이고 삼천당제약 HLB는 하락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개장한 지 2분가량 지난 상황에서 약간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 흐름 좋아요. 하나오션이 3% 올라갑니다. 11만 4,400원. 대한조선이 1.3% 상승합니다. 82,600원. HD한국 조선해양은 보합권이고 지금 SK오션플랜트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HD현대미포도 0.3% 상승세. 상승폭이 조금 아쉽죠. 약간 좀 제한된 모습에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해운주도 약간 올라갑니다만 지금 뭐 흥하해운, KSS해운, 펜오션 좀 올라갑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쪽, 음원 쪽 움직임도 약간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1.9% 상승하네요. 29만 4,500원, SM도 1.6% 올라가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10만 1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1.3% 상승세, 큐브엔터는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1.6% 올라가고 CJ ENM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LPG 쪽에서는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급등합니다. 16,800원 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흥부석유도 12% 상승세입니다. 14,120원. 그리고 극동유화도 3,415원 선으로 1.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GK의 롯데관광개발이 소폭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03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3억 원, 413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35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8억 원, 99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이 지금 2,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적 마감 대비로 90전 하락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때마침이라는 말보다는 참 이게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오늘 좀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네요. 네.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눈에는 먼저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네네네. 그동안 너무 가팔랐고 예. 뭐 어느 정도 발은 땅에 딛고 다음 채로 달려야죠. 이게 무슨 뭐 도사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고 붕붕 날고 있으니까 그런 그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또 오늘 글쎄 이거 선물 갖고 또 얼마나 또 장난을 칠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니케이도 현재는 약세 하락 출발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렇게 수렴 이후에 일단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네요. 제법 낙폭이 큰데 이 부분 달러 부분 지금 좀 한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송 네. 대표님도 네. 이게 이제 어쨌거나 미국에서 뭐 미국이 원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을 보나 금리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뭐 20이나 뭐 BOJ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20이는 이제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쪽이고 BOJ는 이달은 참는다 하더라도 갈 길은 인상 쪽이고 그것만 따져도 달러 약세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딱 하나의 그게 있잖아요. 이 통화수합 이슈가 통화수합 이슈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잘 안 풀리면은 이게 하방으로 좀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일차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결국 이제 관세 협상, 투자 협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냥 그 원할 때 언제든 그 캐피탈콜처럼 해서 원하면 45일 내에 넣어라. 우린 못하죠, 사실은. 예. 우리 지금 그 시장 우리가 4천억 달러 좀 넘는데 조금 넘는데 뭐 4,160억인가? 예, 그거 좀 넘는데 외환보유고가. 3,500억 달러를 원하면 냉정히 보면은 일시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제한 통화 수합 해달라. 그러면 일본처럼 일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돈도 많지만 사실은 기축 통화니까 그게 통화 수합 서로 돼 있으면은 서로 그냥 엔화를 그냥 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달러로 우리는 시장에서 바꿔서 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저거는 우리가 사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거.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사인할 거라고 보고 제안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소위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형적인 저거겠죠. 그래서 그 가장 센 조건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맞춰가는 건데 저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카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거가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방향성은 굳이 우리 그 소위 시나리오에 상정하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향성 자체는 환내 방향성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달러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달러 약.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니야 지금 보면 그 소위 그 4월 2일 이후에 그 다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거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미국 거 다 사고 있어 주식도 사고 있고 채권도 사고 있어 그러면 무슨 약달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영리해져서 미국에서 돈 잘 버는 초대형주들은 원하는데 M7은 원하는데 미국 달러는 원하지 않는다. 이제 두 개를 서로 달리 보는 거지. 예전에는 둘이 한 몸이었는데 네네. 미국 자산은 달러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야. 주가도 오르면서 달러 가치도 오르면은 이쪽 먹고 두 저쪽 개로 먹고 다 먹는. 예, 다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그 자산 표시 ETF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S&P 500 뭐 ETF 투자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 해지형이 있고 환 오픈형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15년은 환 해지형은 한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됐었어요. 그래요. 다 환 오픈형. 환 해지하는 순간에 일단 까먹고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한 2% 이상 까먹고 가는데 이게 또 누적되면 훨씬 더 작아지니까요. 근데 환해지형이 그 사이에는 거의 없었고 환 오픈형이 다 됐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환해지형이 지금 월등하게 지금 늘어나서 갈수록 환해지가 늘어난다. 특히 올해 초 이후부터는 환해지가 엄청 늘고 있고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더 재밌는데
지금 환오픈과 환해지의 비중을 보시면 예. 전체 주식 채권 다 포함한 겁니다. 환해지가 60%고 들어오는 돈이 지금 환오픈형은 40%안 돼. 이제 6대 4로 해지형이 많다는 거고요. 특히 주식 환해지한 중에 보면 대부분 주식은 거의 80%, 아하. 채권은 반반. 결론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M7은 좋아하는데 빅테크는 좋아하지만 그걸 달러로 난 투자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달러는 언제든지 불안해져 있으니까. 라는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소위 우량 기업과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달러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이다. 미국을 예, 바라볼 예. 생각이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러인지 최근 들어서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소위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는 또 외환 보유고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4,100억 달러 네. 정도 얘기하시요. 그 안에 금의 비중이 원래는 그전엔 대부분 미국 국채로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올 여름쯤에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 차트를 봐주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같게 이거 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7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그래서 금 가격이 좀 더 센 측면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지금 차트에 보시면 그 노란색 선이 금의 비중이고요. 그 파란색 선이 미국 국채 비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월 달까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2.7%만 갖고 있어요. 금을요? 예. 일본은 6%대 갖고 있고요. 캐나다는 빵입니다. 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그전에는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들은 그리고 그 소위 옛날부터 금을 거의 갖고 있지 않던 나라들은 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죠. 어찌 보면. 그러죠.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금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뭘까? 보면 사실은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지금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처럼 저렇게 나와버리면 미국 국채를 내가 갖고는 내가 제대로 나중에 원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금이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미국 자산,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네. 미국 달러가 약세되는 상당히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금값이 지금 국제 시세가 온스당 3,690달러 넘어섰는데 지금 5,000달러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대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네. 예. 네. 예. 금 한 돈이 71만 5천 원. 예, 이제 돌반지 얘기는 이제 없어진 지 옛날이죠. 모아서 사야죠, 모아서. 아니면 그냥 몇 그래서 명씩. 현금을 쏘던데요. 아, 현금. 이게 뭐 축의금이 될건 부조금이 될건 왜 우리 통상 받은 만큼 준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10만 원 받아서 뭐 축의금이건 부이건 간에 그래서 내가 지금 10만 원 주는 사람은 지금 주는 사람이 그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이득이에요. 근데 이게 돌반지를 받았네. 한 10년 전에. 근데 아. 그것을 이제 그거 장성해가지고 우리 애 돌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 엄청난 소식이에요 지금 한 돌반지 하나 해주려면은. 네. 그렇죠. 그 돌반지도 돌반지로 서로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려면 예, 그래야 등값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차라리 그 돌반지 받기보다 그때 한 10만 원 받고 말 걸 그랬나 봐. 그 당시 돈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 그걸로 네. 참네. 금이 그렇게 금값이 돼버렸네요. 이러니까 은 가격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연초 이후로는 예. 은 가격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38%인가 뭐 이렇게 40% 정도 올랐는데 네. 그 말씀하신 은 가격 48%. 와. 통상적으로는 은금 그 비율을 놓고 보면 네. 아직도 은 가격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은은 지금 그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죠. 차트 예, 보면. 보통은 그러니까 예. 뒤늦게 가거든요. 예, 금이 예. 먼저 가고 뒤늦게 은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거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프랑스, 영국 이쪽에 자꾸 재정 위기. 예. 좀 이렇게 뉴스에서 프랑스 얘기 자주 나오던데. 네.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랑스가 최악의 경우 망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네. 냉정하게 직접적으로는 네. 뭐 일부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만의 문제냐? 네. 프랑스가 도드라져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소위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소위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소위 그 관련된 지출들이 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재정 부담들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 이게 GDP 대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정부의 지출. 이 GDP 대비 보면 보통 뭐 벨기에, 덴마크, 독일 뭐 이런 데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돼 있는 프랑스와 영국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월등히 높네요. 확실히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소위 이분들의 파워가 세진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소위 입김도 세지고 소위 그 투표권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그쪽에 하다 보니까 소위 그 재정 관리가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고요. 프랑스가 최근에 왜 더인 건 난리냐면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저도 이번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소위 워킹 에이지라고 하죠. 지금 경제활동 인구 현재 열심히 일하는 월급 하시는 분들 평균 그 연봉 그러니까 월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100보다 더 높아요. 은퇴자들이. 하하.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야겠네요. 65세 이상 기준이니까 빨리 은퇴한다고 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은퇴자들한테 평균적인 월 소득과 그걸 보면은 오히려 프랑스는 더 높다.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의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저 왼쪽으로 가 보시면 그 바로 옆이 이탈리아,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다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최근에 더 문제는 거긴 또 물가 상승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심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위 그 선진국 G7 제가 한 달 전쯤에 보여드렸었는데 G7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역대급으로 좀 높아졌다 말씀드렸는데 부채가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저 상황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린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저 상황이 더 악화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냐 이거죠, 사실은. 저걸 해결할 방법은 한 3가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저걸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냥 지출을 줄이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채가 내 빚이 카드값 너무 많이 나오면 결국은 카드비 나오면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출을 못 줄이면 두 번째는 세금 많이 걷으면 됩니다. 근데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 많이 걷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은 그러면 그 정권은 무너지겠죠. 그렇죠. 다음에 정권을 못 잡겠죠. 예.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슬쩍 물가를 높게 놔두는 겁니다. 아예 지출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그 부채는 있는데 예. 물가가 그 사실은 현재 시장 금리가 더 높으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부채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실제로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물가를 그냥 놔두면은 그냥 한 10년 지나면은 부채가 절반으로 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뭐냐? 차라리 물가를 그냥 방관시키는 거. 그게 60, 70년대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많이 보셔요.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지금 그 소위 그런 투자자분들은 지금 소위 뭔가 채권이나 뭔가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종이 자산들의 항상 그 아까 문제는 물가에 취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가를 결국은 부채를 관리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은 방관한 상황이 되면 나의 향후 구매력이 상당히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물가를 감안해서 나의 구매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장기적인 우리 은퇴를 앞두신 은퇴자들의 엄청난 그러한 고민거리가 되고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왔다시피 프랑스가 AA-에서 A+로 하향 한 등급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피치한테 받는 게 AA-거든요. 프랑스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이제.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냉정해 보면 정부 부채가 55%, 50%밖에 안 되거든요. 프랑스는 다 지금 100%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